네, 8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뉴욕 증시 주변에서 가장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주간입니다.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쭉쭉 나올 거라서 특히 주 후반에 지금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금요일 밤이죠. CPI, PPI 지금 예정돼 있어서 뭐 다른 것들보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우리가 조금 모치가 큰 걸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좀 모호한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 후반으로 넘어가고 이번 주 장이 마감되는 그 시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아마도 시장은 조금 관망세, 눈치 보기, 별다른 재료가 없다라면 뭐 어떤 뭐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별다른 재료가 없다라면 주 중반까지는 조금 심심한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제 CPI부터 발표가 되면 하나씩 조금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조금 더 날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측치가 조금 엇갈려요. 일단 종합 CPI를 보면 전년 대비로는 6월에 3%보다 소폭 오른 3.3, 전월 대비로는 0.2, 0.2 동일한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이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6월에 4.8 보다는 조금 완화된 4.7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마찬가지로 0.2, 0.2 동일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데, 얼추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크게 악재 재료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둔화세가 약하거나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게 지금 나와주면 약간 골 때릴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원유 가격, 곡물 가격을 지금 좀 주시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북해산 브렌트유의 경우엔 6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확인을 했고, I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해 곡물 협정 파기, 러시아의 파기 선언 이후에 국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리포트를 제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쎄한데 오늘 딱 지금 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활용을 해서 러시아 유조선 그리고 해군 함정을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곡물 수출 경로로서의 흑해가 위협받으면서 이거 진짜 곡물 수출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완전 봉쇄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위협보다 오히려 곡물 수출 경로가 막혀버릴 수 있는 흑해에 대한 위협, 이게 지금 더 문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나니까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이 3.4% 급등했어요. 그래서 1부쉘에 6.545달러까지 지금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장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 지금 분위기 쎄한 거죠.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 활용해서 러시아 해군 함정까지 공격.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어떤 변수가 지금 튀어나왔고, 여기에 이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유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미 영향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최근 들어서 주유소 주유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한동안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지금 딱 조금 가파르게 올라섰는데 이렇게 또 올랐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약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흑해 지금 이슈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고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석유 판매 중에서 전체 15에서 20이 흑해를 통해서 지금 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출 경로 그 루트가 차단이 되거나 봉쇄가 된다라면 불보듯 뻔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딱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카자흐스탄 원유 역시 흑해가 주요 수송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막혀버리면
곡물 이슈도 있고 원유 이슈도 있고 여러모로 조금 피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안 좋은 기운들이 시장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정말 좀 짜증나는 상황을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제동이 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딱 이런 거에 맞춰서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연준의 목표 2% 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금리 인상 여부는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의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흑해 이슈가 단기적으로 저러다가 그러니까 쌩 난리 피는 것 같다가도 뭔가 어떤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잘 또 봉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더 악화돼서 다 차단되고 봉쇄되고 수출길 막히고 원유가 폭등하고 곡물 가격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그렇게 오르고 이러면 이제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연준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셸 보먼이 이거 얘기할 때 이 복수를 썼어요. 단수가 아니고. 그래서 한 차례가 아니고 2번 이상 인상 가능성까지 도 뉘앙스를 담아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지금 흑해 이슈가. 그래서 사후에 이제 흑해 이슈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연준의 방식이 이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 상황이고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고는 카드라고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상황이 흑해 이슈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마크 스피츠나겔이라는 유니버설 인베스트먼트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부채가 너무 커.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불길을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정책이 취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버블 이슈. 이건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버블이 엄청 꼈죠. 이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당시에 시장에 넘쳐났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버블이 엄청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치솟아 있잖아요. 당장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한방 조정을 세게 맞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반등이 지금 나와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다른 게 아니고 부동산이 폭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을 봤을 때 어디든 터질 게 지금 많다. 특히 미국에서 미국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상황들. 미국용 상업용 부동산이 잘못 터지게 될 경우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60% 이상이 지역 중소형 은행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무너지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은행 파산 이슈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럼 안전할 것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일 없이 잘 넘어가 주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빵 터지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가 빵하고 얻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죠. 특히 미국 리츠 이런데 국내 증권사 자금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 자금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빵꾸 나면 지금 연쇄 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법을 또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또 다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자산에 지금 걸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크립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투자 영역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조금 뭐 재미 삼아서 하시더라도 정말 그 소액으로 접근하셔야지, 요즘 같은 때 정말 조금 무리하게 한번 어떤 리스크를 걸어본다, 베팅을 한다, 그건 정말 무모한 겁니다. 특히 크립토 영역에 뭔가 베팅한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고, 뭐 비트코인을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간다 이런 건 상관없죠. 그런데 알트코인 시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막 베팅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코인 시장 말할 것도 없고 주식 시장 마찬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 팔아가지고 에코프로
15층에 있어요. 와, 정말 지금 막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부동산 뭐 하나 터지면은, 예,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크 스피치나겔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지금 전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금 버블로, 부채로, 부채 경제가 지금 어떤 커먼화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경제 시스템, 경제학에 없던 이론이 지금 현실 속에서 딱 지금 굉장히 큰 포션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경제학자들도 제대로 지금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새로운 현상으로, 새로운 어떤 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벤 버냉키, 헬리콥터 머니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벤 버냉키가 책을 냈어요. 21세기 통화정책이에요. 책 제목이 21세기 통화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도 새롭게 21세기에 맞게끔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 왜 지금 시대에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역사적인 긴 호흡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책이에요. 굉장한 책인데, 약간 벤 버냉키의 어떤 연준 의장 시절에 어떤 헬리콥터 머니와 관련된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떤 벤 버냉키의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경제를 이거 만만하게 봤다가는 정말 된통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별다른 이슈 없이 잘 이렇게 경제 연착륙 내지는 무착륙 이런 방식으로 잘 넘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령 상업용 부동산 이슈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4월부터 계속해서 짚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지금 위험하고 뭐 하나 잘못 나오면 미래에셋 이번에 홍콩에서 엄청 큰 액수의 손실, 부동산 리츠 손실, 이런 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더 쌓이거나 어떤 미국발 굉장히 큰 거 한 방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채 버블과 관련해서 하나 나오면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런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너무 큰 상황이라는 게 글로벌 지금 트렌드화 돼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터지면은 내 지갑도 내 자산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뭐 어질어질합니다. 여전히 29,000달러 주변에 지금 꿀발라 났어요. 꿀발라 나가지고 지금 뭐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더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가 모호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29,000달러 위에 그나마 자리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간당간당 버티면서 한 번 더 빠지려는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모호한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전망들도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현재 이 모호한 흐름이 좀 길게 지금 한 달여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도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보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지금 28,000달러까지 후퇴할 경우에는 새로운 진입 구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28,000달러 빠지면 롱 포지션 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9,700달러, 이거 오타예요. 29,700달러 돌파를 목표로 롱 포지션 비중을 늘릴 것이다. 자기 전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방향으로 가긴 갈 건데, 한번 아래 찍고 갈 거냐 아니면 바로 갈 거냐, 지금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캡틴 파이빅 8시간 차트거든요. 지금 하락수액이 잘 형성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상단 저항 뚫어주면은 지금 돌파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 뚫어주고 올라서 주면은 12% 정도, 어디까지? 32,500달러에서 33,000달러 부근까지 12% 수준의 랠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뭔가 악재가 나와서 지지라인이 빠지면 크게 열려 있어요. 한 25,000달러까지 빠지면은 정말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라는 거. 지금 특히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 워낙 조금 굉장히 못 큰 어떤 리스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조금 감안을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좀 반대 급부까지 함께 좀 고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매튜 하이들랜드
볼린저 밴드가 지금 수축할 때 굉장히 크게 수축할 때마다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낮을 때 딱 저점을 찍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이렇게 수축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좁게 지금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확장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할 가능성,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거죠. 수축됐다 확장하면 비트코인 반등,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는 상황도 있긴 하다, 뭐 이런 점도 있고요. 지금 알리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32,000달러 찍고 29,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비트코인 주소수가 꾸준히 이렇게, 가격은 빠졌지만 비트코인 주소수는 증가하고 있다, 증가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과 네트워크의 이런 역상관관계, 강세가 차이가 나는 거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상승 추세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주소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호들러들이 여전히 호들링 열심히 빡세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총 공급량의 69.2%가 지금 1년 넘게 비활성화 상태,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홀더들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에 있어서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호들러들은 여전히 빡세게 그냥 쥐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렉스, 이거 미래에셋의 미국 ETF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렉스가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해당을 하고,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는 역시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9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9월과 10월 사이에 뭔가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임팩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이 참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상황이 오면 가장 1순위는 아마 미래에셋, 아니면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삼성증권, 뭐 이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 가을에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만약에 정식으로 승인된다라면 그 어떤 글로벌 확장성, 이런 것들까지도 연쇄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제 2024년 내년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MZ세대, 특히 MZ세대들이 이제 내년 유권자가 되면서, 주요 유권자층이 되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후보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암호화폐가 어쨌든 초당파적인 이슈로 이거는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의미한다. 사실 이제 그 친화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주니어, 아니면은 디센티스, 비백, 뭐 이 정도인데, 사실 근데 프라이머리 폴링을 보면 지금 아직도 조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이렇게 그래요. 저는 사실 미국에 살고 있진 않으니까 이제 기사화돼서 전해지고 있는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트럼프가 다시 저 백악관에 들어간다, 이런데 비트코인을 그런데 스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CBDC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일단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단 세금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전폭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현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판세가 바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가 좀 선명한 상황이고, 이 와중에 잠룡들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내보이면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경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국에서 어느 정당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이 큰 변화의 포인트가 내년 대선 이후에 세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